저는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한때는 건설회사 사장이었지만 몇 년 전 부도가 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내 사진부터 봅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매일 아침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유일한 낙이라고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밖에 없네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사료를 놓아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죠. 고양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내와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밥 잘 먹지? 추운데 어디서 자니? 이렇게 말을 걸면 고양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아요. 반지하 방이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식물을 키우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던 다육이 화분 하나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창가에 놓고 매일 물도 주고 이야기도 해주면서요. 이제 우리 다육이가 자식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웃곤 해요. 가끔은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웃은 게 이 다육이 덕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회사 사장으로 일할 때는 매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더 열심히 일하면 아들 대학도 보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허리가 아파도 참았고 다리가 휘어도 참았죠. 사장이어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내 회사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나 봐요. 아내가 새벽밥을 차려주면서 여보,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는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많이 힘들었죠.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가끔 서럽기도 해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던 그날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고생 끝났네요.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건 5년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과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이미 암이 많이 퍼져 있더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간병을 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힘들어할까봐 항상 웃으면서 말했죠.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건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내의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사채도 써봤죠. 그래도 아내는 결국 회사와 함께 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아내를 만나요. 항상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웃고 있더군요. 여보,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매일 밤 일찍 자려고 해요. 꿈에서라도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방 청소부터 해요.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를 시키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려고 해요. 그래야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안심할 것 같거든요. 밥도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그냥 라면으로 때우곤 했는데 이제는 꼭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먹어요. 아내가 늘 하던 말이 생각나서요. 여보, 제가 없어도 끼니는 꼭 챙겨 드세요. 그 말만큼은 꼭 지키려고 해요. 매주 토요일이면 시장에 가서 장도 봐요. 채소랑 생선도 사고 과일도 조금씩 사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다 해주던 일이에요.
서툴러서 자주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김치도 담가봤어요. 비록 모양은 엉망이고 맛도 아내가 하던 것만 못하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여보, 봤지? 나도 이제 혼자서 잘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웃곤 합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된 기색이 느껴졌지만 너무 반가워서 그냥 넘겼어요. 사실 아들과는 1년 넘게 제대로 된 통화도 못했거든요. 명절 때 문자로 안부 물으며 짧게 연락이 오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이번 전화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아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까만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때는 제가 아들 뒤에서 어깨를 으쓱으쓱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1등 했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중학교 때는 한 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들 도시락을 싸줬어요. 아내가 아파서 제가 해야 했거든요. 서툴러서 김밥이 자꾸 풀어지고 반찬도 맛이 없었지만 아들은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고 다 먹어줬어요. 아빠가 해준 도시락이 최고야. 그렇게 말해주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고등학교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간식을 사들고 독서실에 찾아가면 아들은 항상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빠, 또 왔어? 피곤한 와중에도 환하게 웃어주던 그 모습이 그립네요. 대학교 합격하고 나서 아들이 처음으로 술을 사준다며 호기를 부리던 날도 생각나요. 소주 한 병을 앞에 놓고 어설프게 따르면서도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아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기뻤는데 지금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져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양복을 꺼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양복이에요. 이거 입고 있으면 제일 멋있어 보여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정성스레 다려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양복에서는 아직도 아내가 쓰던 섬유유연제 향이 희미하게 나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한참을 연습했어요. 아들아, 잘 지냈니? 요즘 일은 어떠니? 이런 말들을 수십 번은 되뇌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들러서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과일을 샀어요. 제철이라 특별히 달고 싱싱한 귤이었죠.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귤을 참 좋아했거든요. 감기가 걸렸을 때도 귤만 먹으면 금방 나았다고 했었죠. 비닐봉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더 사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1시간 남짓한 거리인데 그날따라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옆자리 아주머니가 절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낡은 양복에 구겨진 바지, 반짝거리지 않는 구두가 좀 어색해 보였나 봐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웃음이 절로 났거든요.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허리도 더 굽었네요. 아들은 절 보고 놀라지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아마도 작년 설 명절 때 잠깐 들렀다 간 게 전부일 거예요. 그때는 바쁘다며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가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줬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역에서 내리면서 보니 날씨가 참 좋더군요. 하늘은 맑고 바람도 선선했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아들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보자마자 너무 호화로워서 놀랐어요. 45층짜리 고층 아파트였는데 현관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고 분수대까지 있더군요. 이런 곳에서 우리 아들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어릴 때 살던 반지하 집이 떠올랐어요. 비만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면 곰팡이가 피던 그 집에서 그때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나중에 크면 아빠가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했던 게 기억나네요. 로비에 있는 보안원이 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낡은 양복에 구겨진 바지 차림의 노인이 수상해 보였나 봅니다. 쭈뼛거리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오셨어요?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들은 주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만난 아들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는 모습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건지 양복이 구겨져 있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번듯한 직장인이 된 걸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로비의 화분들을 구경했어요. 모두 제가 이름도 모르는 비싼 식물들 같았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베란다에서 키우던 고추랑 상추가 생각나더군요. 그때는 정말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요즘 예민해서 실수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전에는 저렇게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32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에 비치는 석양이 참 예뻤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로 한강이 반짝이는 게 보이더군요. 아들은 이런 풍경을 매일 보겠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딸각하는 도어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결혼식 때는 그렇게 싹싹하더니 이제는 시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잘 차려입었더군요. 목에는 명품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 결혼식 때 해준 예물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얼마나 좋아하면서 절을 하던지. 현관 앞에 놓인 제 낡은 운동화가 부끄러워졌어요. 깨끗하게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호화로운 집에서 보니 너무 초라해 보이더군요. 아들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신발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신발장을 가리키면서 구석에 놓으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 신발이 현관을 더럽힐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카펫 위를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남을까 조마조마했어요. 소파는 하얀 가죽으로 된 비싼 것 같았습니다. 앉아도 될지 서 있어야 할지 망설여지더군요. 며느리는 절 힐끔거리면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뒷모습이 왜 그리 차가워 보이던지.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2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가 장난감처럼 작아 보이더군요. 문득 오래전 아내와 함께 살던 옥탑방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방이 좁아서 불편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넓었는데. 베란다 화분에는 비싸 보이는 식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다육이 화분이 떠올랐습니다. 깨진 플라스틱 화분에 심긴 작은 다육이였는데. 그래도 그 화분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벽에 걸린 거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구겨진 양복에 주름진 얼굴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며느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은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왠지 이 호화로운 집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넓은 거실에는 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있는 소파만 해도 우리 반지하 방 한 달 월세보다 비싸 보이더군요. TV도 벽에 걸려 있는데 영화관 스크린처럼 커다랬어요. 식탁도 원목으로 된 고급스러운 거였습니다. 의자가 6개나 있는 걸 보니 손님도 자주 오나 봐요.
식탁에 앉았는데 제자리에만 수저가 없었어요. 다른 자리에는 반짝이는 금수저가 놓여 있었죠. 아들 내외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릴 때는 한 그릇 밥도 나눠 먹던 아들인데 결국 수저를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수저를 내미는 며느리의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분명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도 다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입맛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내외는 금수저로 밥을 먹고 있었죠. 반찬을 집을 때마다 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왜 그리 거슬리던지. 문득 아들이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배고픈 날이 많았어도 항상 똑같은 수저로 밥을 먹었어요. 그때는 쇠수저도 귀했던 시절이었죠. 아내가 시장에서 산 쇠수저로 셋이서 나눠 먹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조각이랑 달걀 프라이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마주보며 웃으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지금은 비싼 반찬이 한 상 가득한데, 왜 이렇게 서로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며느리는 한숨만 쉬고, 플라스틱 수저로 밥을 먹는데 자꾸 숟가락이 휘어지네요.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기분이 더 나빠질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국그릇을 들어올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엎지를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이 깨끗한 식탁보에 국물이라도 흘리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조심조심 국을 마셨어요. 간이 너무 싱거웠지만 그건 말도 못했죠.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이 생각났어요. 짭조름하니 구수하던 그 맛이. 지금은 그리워도 다시는 맛볼 수 없겠지요. 밥을 먹는 내내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더군요. 똑딱, 똑딱.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평소에는 혼자서 밥을 먹을 때가 더 많은데. 오늘따라 이렇게 외로운 건 처음이네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여보, 지금 우리 아들 보고 있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른 고개를 숙여 들키지 않게 눈물을 닦았어요.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다들 자기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데 플라스틱 수저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 말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면서 휴지로 부러진 수저를 집어들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도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저 묵묵히 식탁을 치우고 있었죠. 저도 도우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말리더군요. 그냥 앉아 계세요. 차가운 말투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과일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다들 배가 부르다면서 과일은 나중에 먹자고 하더군요. 제가 사온 귤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닐봉지째 그대로 주방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예뻤는데 그 예쁜 풍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앞으로 저희 집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해요. 솔직히 아버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좀 그래요. 이 아파트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인데 아버님 차림새를 보세요. 저희 집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보세요. 이 가구들 하나하나가 다 명품인데 아버님이 앉으신 그 소파만 해도 2천만 원짜리예요. 아버님이 지금 입고 계신 그 양복은 몇 년 된 거예요? 아버님 신발도 그렇고. 죄송한데 저희가 좀 신경이 쓰여서요. 여보, 당신이 얘기 좀 해줘요. 아빠, 집사람 말이 맞아요. 아빠, 저기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 불렀어요. 제가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고 하니까 아빠 모습이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겉모습도 경쟁력이고 아빠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뒷말 들을까봐 겁나요. 아니, 아버님. 이제는 연락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버님 같은 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보세요. 제가 입은 옷이 아버님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싸요. 저희는 아버님이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골프장 가서 사람들 만나고 와인바에서 모임하고 아버님은 저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애 가질 계획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더더욱 아버님하고는 안 어울리게 될 거예요. 저희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뿐이.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좀 격이 안 맞잖아요. 아버님 손주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아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와이프가 말한 것처럼 이제 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이제 아빠가 부끄러워요. 아빠 모습 보면 제가 어디서 자랐는지 다 티가 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과거를 묻어두고 싶어요. 그동안 절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각자 삶을 살았으면 해요.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시고 혹시 길에서 마주치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제발 아빠가 계속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들아, 너는 어릴 때 아팠을 때 내가 업고 병원 뛰어다니던 거 기억 안 나니? 너가 대학 합격했을 때 나보고 평생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안기지 않았니? 나는 너희가 잘 되길 바라면서 살아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다. 내가 초라해서, 내가 가난해서, 그래도 난 너희 아버지고 시아버지인데. 아버님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세요? 효도요? 부모 자식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아요. 오히려 그런 게 짐이죠. 아버님 같은 분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약점인 줄 아세요? 남들은 다 의사, 판사, 자제분들인데 아버님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버님이 진정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제 그만 사라져 주세요. 돈이 필요하시다면 매달 드릴 테니까 대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세요. 그게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저는 아들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변에 섰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환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아내가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 며느리 봤어?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늘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기뻐했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이었는데 그때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길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모든 게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요.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기뻐서 뛰어다녔는지.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제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걷던 그 작은 발걸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치원 소풍날 아침,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쌌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을 예쁘게 담았는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얼마나 맛있었다고 좋아하던지. 초등학교 운동회 때는 제가 아파서 일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는데 아들이 달리기에서 1등했다며 메달을 보여주러 왔었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은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사진을 찍었죠. 고등학교 시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독서실로 보냈어요. 그때는 힘들다고 한숨도 안 쉬었는데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던 날 온 동네가 떠나갈 것처럼 기뻐했었죠. 아들이 저를 껴안으면서 울던 모습이 떠올라요. 아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 말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취업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회사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첫 월급으로 사주겠다던 밥 한 끼. 결국 바쁘다고 전화 한 통으로 끝냈지만 그래도 전 이해했어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혼식장에서 며느리가 예쁘게 절하던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한강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어요. 까만 물결 위로 달빛이 반짝이는데 왜 이렇게 제 눈에서는 눈물만 흐르는 걸까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져요. 아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올까봐.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겠죠. 이제는 영영 오지 않을 거예요. 강변의 찬바람이 뺨을 스쳐가네요. 그래도 제 마음보다는 덜 차가운 것 같아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지하철역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돌아봤어요. 저 멀리 아들네 아파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32층. 거기가 우리 아들네 집이라고 말하던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역 안으로 들어섰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더군요. 아까보다 더 초라해 보이나 봅니다. 양복은 구겨지고 눈은 붉어지고 이제는 정말 한심한 노인네가 된 것 같아요. 막차를 기다리면서 플랫폼 의자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네요. 젊은 아빠가 아기의 볼을 살짝 건드리자 아기가 방긋 웃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젊은 엄마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문득 아들이 저만큼 작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아들을 안고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다녔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그만 집으로 가야겠죠. 아무도 없는 빈 방. 그래도 그게 제가 있을 곳인가 봅니다. 그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아들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 불을 켰어요. 방구석 작은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쓰던 오래된 서랍장이에요. 서랍을 뒤적이다가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아들 결혼 때 써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지만 아들 잘 살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밀어붙였었어요. 여보, 그게 옳은 일일까요? 아내의 만류가 생각나네요. 하지만 전 고집을 부렸어요. 우리 아들한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어. 그때 아내는 한숨만 쉬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내 말이 맞았는데. 서류를 넘기다 보니 계약서가 나왔어요. 다행히도 아직 제 명의 그대로였습니다. 전세로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았던 걸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등기부등본 옆에는 아들 결혼식 사진도 있었네요.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며느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처럼 예뻤죠. 그때 아들이 절 끌어안으면서 했던 말이 떠올라요. 아빠,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은 사진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또 나네요. 창밖은 어둡기만 한데 제 마음은 더 깜깜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내가 떠난 뒤로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죠. 그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곤 했는데 오늘은 아내 사진을 볼 면목이 없네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 잘못 키운 것 같아. 방 한구석에 아들 어릴 때 앨범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자주 꺼내보는 앨범입니다. 유치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던 그때 그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도 있네요. 새 교복이 큰 것 같다고 투덜거리던 아들. 그래도 그때는 제 품에서 떨어질 줄 모르더니 앨범을 덮고 다시 서류를 봤어요. 등기부등본에 찍힌 도장 자국이 선명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가 쫓겨날 줄이야.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이네요. 마치 제 앞날처럼 캄캄합니다. 서랍 깊숙이 서류를 다시 넣으려는데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어요. 아내가 쓰던 통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쳐보니 잔고가 0원. 병원비로 다 써버린 통장이에요. 그래도 아내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무능해서 통장을 쥐고 있자니 아내 생각에 또 눈물이 나네요. 여보, 잘 지내고 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아내 냄새가 날 것만 같았어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네요.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아들 네 집 근처 부동산에 들렀어요. 아침부터 거리를 서성이다가 문을 여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가을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집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32층이면 지금 시세로는 20억은 넘습니다. 재건축 얘기도 있어서 더 오를 텐데요. 제가 이 집 주인이라고 하자 중개인은 놀란 눈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여전히 어제 입었던 구겨진 양복 차림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려준 이 양복이 이제는 제 처지처럼 초라해 보이더군요. 매매 절차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계약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중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꼼꼼히 메모하면서 제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그들의 냉정한 눈빛, 그리고 제가 받은 모욕들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담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의 영정 앞에서 꼬박 밤을 새웠죠. 이런 결정을 해도 될지, 이게 과연 옳은 길인지.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또 말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결정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어요. 어제는 32층 위에서 내려다보던 풍경을 이제는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자니 제 처지가 딱 이런 것 같아 쓴웃음이 나더군요. 등하교 시간인지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책가방을 메고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전 아이 때는 얼마나 순수했던가.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주면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안아주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중학교 입학할 때 새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 어깨에 기대서 사진 찍던 아들이 이제는 제가 보기 싫다고 하네요. 세상이 참 무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어요. 이제 곧 이 종이에 적힌 제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겠지요. 아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 했으니 이참에 정말 자기 힘으로 집을 장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죠.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다는군요. 아마도 이게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부동산으로 다시 걸어가는 길이 왠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죠. 어젯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뭘까? 그리고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가슴 아픈 깨달음을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아들도 이해하겠죠. 지금은 비록 원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법무사 사무실도 찾아갔어요. 아들 결혼할 때 제가 어리숙해서 많이 실수를 했더군요. 어르신, 계약 서류들 좀 볼게요.
법무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어르신 명의 그대로시고 전세계약서는 임의로 작성한 거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들 결혼할 때 제가 너무 서둘러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안 썼어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양식에 대충 도장만 찍어줬었죠. 아들도 그때는 바빠서 자세히 안 봤나 봐요.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할 때 서두르다 보면 서류를 제대로 안 챙기시는 경우가 법무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제 실수가 오히려 다행이 된 셈이네요. 계약 해지와 매매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내용 증명은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대신 임의 거주에 대한 종료 통보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식 전세 계약이 아니었으니까요. 법무사의 조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들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매수자가 나타나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게 서류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아내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들에게 너무 많이 해준 게 잘못이었나?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기회를 뺏은 건 아닐까? 이제는 아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예요. 제가 물려준 게 아닌 스스로 일궈낸 집에서 살아야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겠죠. 어르신, 이런 결정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법무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더군요. 아내도 하늘 어디에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아버님 같은 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우리는 아버님하고는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들이 제 가슴에 칼로 새긴 상처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조차도 약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어요. 반찬거리를 사면서 문득 생각했죠. 이제는 정말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장바구니에 넣은 김치 한 포기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혼자 먹기엔 많은데 아들 집에 갖다 줄 수도 없고.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과자 가게도 보이네요. 그때는 과자 하나 사달라고 조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며느리 옆에서 비싼 양복 입은 아들이 절 모른 척 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다 아들을 위해서니까요.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도와준 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우편함에 전단지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 대출 광고가 눈에 띄더군요. 아마 아들은 이제 은행을 많이 다니게 되겠죠.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어요. 찬 바람이 불어오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새로운 길, 아프지만 꼭 가야 할 길이에요. 일주일 후에 아들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왔어요. 아빠, 큰일 났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한대요. 이사 갈 집도 없고. 어떡하죠? 휴대폰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말고 다시 지웠어요. 아빠, 연락 좀 받아주세요. 제발요. 또다시 문자가 왔지만 전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찼어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관장님과 긴 상담을 했어요. 곧 생길 큰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저소득 어르신들 급식 지원이 가장 시급해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제 처지가 떠올랐습니다. 전 그래도 반지 하나도 있지만 그마저도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치매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도 필요하고 헐몸 어르신 돌봄 사업도 있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전세금이 10억이나 되는데 저희가 어디서 그 돈을... 그 문자도 읽고 끝냈어요. 관장님은 제 사정을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따뜻한 차를 건네시며 복지관 이야기를 해주셨죠.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가시는 거죠.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리더군요. 어르신도 봉사활동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답니다. 복지관을 둘러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풍물놀이를 하고 계시고 다른 쪽에서는 장기를 두고 계시고 휴대폰이 또 울렸지만 이번엔 아예 전원을 꺼버렸어요. 우리 복지관에는 매주 아이들도 와요. 보육원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이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관장님 말씀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결연 프로그램이에요. 서로에게 많은 위로가 된답니다. 창밖을 보니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더군요. 아들과 산책하던 가을 날들이 떠올랐어요. 결정하셨나요? 후원금은 어떤 용도로 쓰고 싶으신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급식소랑 보육원 아이들 장학금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관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좋은 결정하셨네요. 그런데 혹시 자제분은 아시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는 말끝을 흐렸더니 관장님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다시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심지어 아들 회사 동료라는 사람까지. 하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하나만 보냈죠. 너의 인생은 너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는 다시 전원을 껐어요. 복지관에서 본 풍경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보, 이제 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 우리 아들은 이제 놓아주려고 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나고 아들이 제 반지하 집을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망설이다 노크를 하더군요. 열어주자마자 그동안의 냉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절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은행에서 전세 대출도 안 해준대요. 전세금이 너무 커서. 전세금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움을 청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제가 보기 싫다던 아들이 이제는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겠죠. 앉아볼래? 차 한 잔을 앞에 놓아주었어요. 아들은 컵을 만지작거리며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못한 얘기가 있구나. 그제서야 제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집 내가 팔았다. 네? 무슨 소리예요? 원래 그 집이 내 집이었어. 너 결혼 선물로 준비했던 거였는데.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전세 살던 집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 소유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나 봐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살던 집이... 그래, 내 집이었다. 너가 부끄러워할까봐 전세로 준 것처럼 해둔 거였어. 결혼 선물이었다는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요? 왜 갑자기... 이제는 그 집이 필요 없어 보여서. 그래서 팔았어. 담담히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전세금은요? 저희는 어떡하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의 힘으로 살아가 보렴. 그동안 아빠가 너무 많이 해줬나 봐.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들이 제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일어나렴. 그러지 말고. 아빠,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뭔가를 깨달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돈이 없어서 우는 걸까요?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저희가 어디서 그만한 돈을. 역시 돈 걱정뿐이었나 봅니다. 그건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제 다 큰 어른이잖니. 아빠, 그래도 아빠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그래, 난 이 아빠야.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진정한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아빠가 너무 많이 해줬던 것 같아. 그래서 너가 감사함을 모르는 거겠지. 아빠,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 봐. 그래야 진짜 네 것이 되는 법이야. 아들은 계속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무시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돈은 모두 의미 있는 곳에 썼단다. 네? 무슨... 노인복지관이랑 보육원에 기부했어.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미쳤어요? 그 큰 돈을 기부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미쳤나 보구나. 자식 때문에. 아들은 그제서야 자기가 실언을 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 그만 가렴. 피곤하다. 아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오지 말거라.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그래, 이제 끝났어. 며느리한테는 연락했니? 아니요, 아직. 그래, 이제 가봐라. 문이 닫히고 어둠만이 남았어요. 창가에 서서 아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걷던 그 아이는 이제 없네요. 이게 마지막 일까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진짜 독립하네. 방 안에는 늦가을 찬바람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화장도 곱게 하고 왔더군요. 명품 가방은 없었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겸손한 목소리였습니다. 앉아. 소파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흐느끼는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제 잘못이 너무 크니까. 며느리의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졌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아버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 너무 늦었다. 혹시 아직도 기회가...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다. 아버님, 돈은 모두 기부했어. 노인복지관이랑 보육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그 큰 돈을 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쓰게 하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변하는군요.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잖아요. 위약금은 제가... 됐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버님,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쓴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 일어나. 그리고 돌아가. 아버님, 앞으로는 오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어나. 이제 그만. 아버님 발이라도 씻어드릴게요. 제발. 됐다. 이러지 마라. 전 담담히 등을 돌렸어요. 창밖에는 늦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네요. 며느리가 일어서면서 중얼거렸어요. 그래, 잘 가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게 들리더군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잘한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났나 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기분이에요. 그로부터 2달, 저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복지관으로 걸어가는 길이 참 좋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하는 박할머니는 90이 넘으셨어요. 허리가 많이 굽으셨지만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시면서 저를 기다리시죠. 아이고, 우리 김 선생님 오셨네. 할머니는 절 그렇게 부르세요. 도시락을 드리면 꼭 제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아내 손길 같아요. 두 번째는 최할아버지 댁이에요. 중풍으로 반신이 불편하신데도 매일 창가에 앉아 바깥 구경을 하시죠. 자식들은 다들 외국에 살고 계시다나 봐요. 김 선생, 오늘도 수고가 많소. 할아버지는 저보고 자꾸 높임말을 쓰시는데 그게 또 죄송하고 미안해요. 세 번째로 가는 이 할머니는 치매가 조금 있으세요. 매일 절 다른 사람으로 기억하시지만 그래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죠.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가끔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어요. 제 아들은 이제 연락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라도 누군가의 아들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점심때가 되면 복지관 식당으로 돌아와요. 거기서 일하시는 김 할머니가 늘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죠.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많이 드세요. 수저를 건네주시는 할머니의 손길이 참 따뜻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가 생각나요. 주말에는 보육원에 가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큰 낙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절 보면 할아버지 하면서 달려와요. 특히 5살 지민이는 제 무릎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죠. 매주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순수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아버지,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민이가 묻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 아들도 저렇게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아들의 연락은 받지 않고 있어요. 한 달에 2-3번은 전화가 오지만 이제는 그것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돈 때문에 찾는 게 뻔하니까요. 그래도 전 이제 행복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반갑게 맞아주시는 복지관 식구들, 순수한 미소로 절 반겨주는 아이들.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참 따뜻해요. 옆자리의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건너편 할머니께서는 반찬도 더 놓아주시고 김 선생님, 이거 드세요. 제가 집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해요. 가끔 창밖을 보면 아들 생각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담담함이 더 크네요. 그동안 저도 잘못했나 봐요. 너무 지나치게 애정을 준 게.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세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원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군요. 세상이 다 그런 거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법이야. 장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는 이곳이 제 진정한 집이 된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보, 나 이제 잘 지내고 있어. 매일 밤 아내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내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첫눈이 내린 날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어느새 반년이 되어가네요. 처음에는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아픔도 조금씩 옅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배달하며 만나는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 이분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된 생각도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르신들과 나누는 따뜻한 온기,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 이런 게 진짜 부자의 삶이더군요. 복지관에서 만난 백할머니는 매일 절 챙겨주세요. 유독 절 더 신경 쓰시는 이유를 여쭤보니 서울에 사는 아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고 하시더군요. 자식 키우는 마음이 다 그렇지 뭐. 할머니의 담담한 말씀에 제 마음도 많이 위로가 됐어요. 보육원 봉사는 이제 주말의 가장 큰 낙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동안 욕심만 부렸다는 걸 깨닫게 돼요. 돈으로 산 가족보다 마음으로 만난 인연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가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지만 이제는 받지 않아요. 그 아이도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테니까요. 창밖에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 첫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아내도 하늘에서 지금의 저를 보면 흐뭇해할 것 같아요. 여보, 이제는 정말 행복해. 걱정 마.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복지관으로 향할 거예요. 이제는 그게 제 삶의 이유가 됐으니까요. 제 삶은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혼자가 된 지도 꽤 오래됐어요. 남편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게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아이입니다. 제 아들 준호는 참 눈이 맑고 웃음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는 제 삶의 가장 큰 위안이었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준호는 5살이었어요. 그 시절 준호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길 위를 깡충깡충 뛰며 걷던 아이였습니다. 항상 엄마 곁에 붙어 다니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뭐 할 거예요? 제가 밭에서 일을 하면 옆에서 흙장난을 하며 까르르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참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가장 평범했던 어느 날, 그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준호와 함께 마을 시장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집안일을 마치고 준호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려주며 길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준호는 늘 그 풍경을 좋아했어요. 손을 꼭 잡고 다녔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였기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물어보곤 했습니다. 엄마, 저건 뭐예요? 저건 감이지. 맛있는 거야. 그럼 우리 감사해요. 준호가 저를 끌어당기며 해맑게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그 말에 웃으며 감을 사러 갔습니다. 상인과 값을 흥정하며 잠깐 준호의 손을 놓았던 게 그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겨우 몇 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땐 준호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장난기가 많아서 자주 숨바꼭질을 하곤 했으니까요. 준호야. 시장 한복판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던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5살 남자아이 못 보셨나요? 키는 이만하고 흰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었어요. 모두들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부터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준호를 찾아다녔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목이 쉬도록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장 주변 골목까지 뒤졌지만 준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돕던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디론가 멀리 간 건 아닌지 경찰에 연락해봐요. 저는 허둥지둥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제 아들이요 5살인데 시장에서 잃어버렸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며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제발 대답 좀 해줘. 그 목소리가 스스로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질 때까지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눈물이 쏟아져 더는 걸을 수도 없었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아이가 사라진 순간부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계속 되짚었습니다. 왜 그때 손을 놓았을까? 내가 준호를 더 잘 붙들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자책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제 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준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맑고 밝던 아이가 세상 어디에 있을지, 잘 지내고 있을지, 아니면 제 곁을 그리워하고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 준호를 잃었던 순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제 손에서 빠져나간 준호의 작은 손,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 아이의 뒷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아있지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호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제 마음은 아이를 찾는데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저를 도와줬어요.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모두들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저는 매일 시장에 나갔습니다. 준호가 다시 그곳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같은 길을 수없이 걸었고 같은 가게들 앞에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제 아들 못 보셨어요? 5살이고 그날 흰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었는데요. 처음엔 상인들도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도와줬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어쩌면 근처가 아니라 멀리 갔을 수도 있어요. 경찰이 알아봐 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경찰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혜 씨. 근처 CCTV도 확인하고 목격자도 찾아볼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들은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담당 형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혜 씨, 혹시라도 아이가 멀리 갔거나 누군가 데려갔다면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의 희망이 한꺼풀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분명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전단지를 만들어 온 동네에 붙였습니다. 가로등 기둥에도 마을 버스 정류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장 입구에도 전단지를 붙이며 다녔습니다.
전단지에는 준호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었어요. 5살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이름은 준호. 키는 약 100cm. 흰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었습니다. 보신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종이를 붙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전단지를 하나라도 더 붙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준호를 보고 연락을 줄까봐 매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거의 오지 않았고 온다고 해도 잘못 본 거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말한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준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준호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몸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준호를 찾고 있다는 사연을 소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 사연은 라디오와 지역 뉴스에도 소개됐습니다. 5살 남자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를 본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들으며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준호를 봤다는 연락이 오길 바라며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를 안타까워했던 이웃들은 점점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야, 이제 그만 마음을 접어. 준호가 살아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제 아들이 세상 어딘가에 없을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웃들도 친척들도 그리고 경찰도 열심히 나섰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제 아들을 찾는 일에 시간을 계속 쏟을 수 없었겠지요. 처음에는 그들의 뒷모습이 서운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제 아들은 소중하지 않았겠지요. 소중한 건 오직 저와 제 남편에게만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남편도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는 준호를 찾으려는 제 열망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아꼈고 집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정혜야, 이제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이자. 준호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믿자. 그래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제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나는 준호가 살아있다는 희망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시들어가는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를 배려하느라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다가 몸이 망가진 것이었지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제 아들을 찾고 싶다는 마음을 접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혜야,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너는 준호를 위해서 살아줘. 그 말이 제게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고 무거운 책임이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남은 것은 남편과 준호의 흔적들 뿐이었고 그 흔적들은 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의 방에는 여전히 그의 작은 옷과 장난감이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웃들은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잃은 제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으로 변해갔어요. 정혜 씨, 이제는 그만 잊으세요. 준호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정혜 씨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준호를 찾지 않으면 제 삶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준호를 찾는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텅 빈 집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준호를 잃지 않았을까? 자책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깊은 고통만 남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붙이려 해도 손이 떨렸고 거리를 돌아다니기에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기운이 다해 쓰러졌어요. 길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야, 이제 그만하자. 너가 아무리 애써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너도 더는 버틸 수 없어. 그렇게 저는 준호를 찾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포기라기보다는 제가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준호가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사라지지 않는 작은 불씨처럼 말이죠. 삶은 계속 흘렀고 저는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잃은 그날의 기억은 제게서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웃음소리, 작은 손의 따뜻한 감촉,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이 제 가슴 한구석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제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몸이 참 피곤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을 오래 했어요. 고단한 하루였지만 그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늦은 밤 버스를 탔습니다. 이 시골 마을의 버스는 밤이 되면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운행하는 버스도 몇 대 없고 사람들 대부분은 저녁이면 집에 머물렀으니까요. 버스에 올라탄 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댄 순간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온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것도 금세 흐릿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겼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버스를 탄 게 잘못이었을지도 몰라요. 버스는 고요하게 달렸습니다. 바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저를 더 깊은 잠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를 떠올리며 스르르 잠에 빠졌습니다. 사실 버스 안에서 잠드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피곤한 날이면 졸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버스가 어디까지 갔는지도 내가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잠든 동안 어떤 꿈을 꿨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기억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준호의 웃음소리, 그 작은 손의 따뜻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헤맸던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처럼 또다시 준호를 찾아 길을 헤매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잃은 후로 제 삶은 그리움과 후회로 가득 찼고 준호는 제 꿈속에서도 항상 제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희미해졌고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눈을 떴다면 마을 끝자락을 지나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제 몸은 마치 한없이 가라앉는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버스의 흔들림과 함께 몸이 약간 기울었을 때도 저는 깨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피곤함은 제 몸을 완전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거의 없었으니 당연했죠. 엔진 소리와 바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버스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현실과 꿈 사이에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는 준호가 어릴 때처럼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같이 가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버스가 정차한 것을 느끼지 못했고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여전히 꿈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깨에 닿는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저를 깨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종점입니다. 이제 내려가셔야 해요. 낯익으면서도 어딘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덜 깨어난 상태로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한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어두운 조명 아래 희미하게 보였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얼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준호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그가 제 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똑같았죠. 준호야. 떨리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은 제 기억 속 준호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제 아들, 준호가 분명한데 그는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제가 이상해 보였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는 여전히 익숙했어요. 준호가 어릴 적 저를 부르던 그 음성이 시간이 지나 더 깊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낯설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또 한 번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서, 너무도 준호와 같아서. 그가 다시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급히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준호입니다. 그런데 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분명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라는 이름 참 잘 어울리네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왜 그러시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 왜 없을까? 설마 혹시 정말 그런 걸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그렇군요. 미안해요. 그냥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도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기쁨과 슬픔, 혼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 아들이 살아있었고 제 눈앞에 서 있었는데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버스 기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겨우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준호는 왜 저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가 말한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결심했어요. 그를 다시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저는 아직 그가 제 아들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시 아들을 되찾겠다는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그가 운행하는 버스를 찾아갔어요. 전날의 혼란스러운 만남 이후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호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어제처럼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무엇이든 해야만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저는 그가 몰고 오는 버스를 보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꼭 진실을 이야기하자. 어떻게든 그를 설득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해야 한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저는 서둘러 올라탔어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의 얼굴이 보였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아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뵌 아주머니시죠? 그가 먼저 저를 알아봤어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를 가족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미소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네. 어제 제가 실수했죠. 혹시 그동안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했지만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의 차분한 대답이 오히려 더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제가 왜 그리도 쉽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스스로 원망스러웠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혹시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시나요?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릴 적 기억이요? 사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고아원.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마음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준호는 자신이 고아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의 기억이 사라진 걸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의 말 속에서 아프고 외로운 과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그 고아원이 어디인지 기억나시나요? 언제쯤부터 그곳에 계셨는지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대여섯 살쯤부터요. 그 전의 기억은 희미해요. 왜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가 고아원에 들어간 시점은 제가 준호를 잃어버린 그 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점점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 애썼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고아원에서 어떤 기억이 남아 있나요? 예를 들어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준 사람이라든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그때는 제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남아 고아원에서 울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를 찾으려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는 어쩌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버텨왔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힘드셨겠어요. 저는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아프게 들렸어요. 그는 이미 자신이 부모 없는 아이로 살아가야 했던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고아가 아니었고 저는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그에게 말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무언가에 붙잡힌 듯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가 제 이야기를 듣고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그는 다시 한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도 이곳이 종점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어요.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을 잃기 전의 이름에 대해 뭔가 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늘 준호라고 불렸어요. 그 이름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제 과거를 물으시는 건가요? 그의 물음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왠지 당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서요.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버스에서 내려갔고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세월 동안 제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의 버스를 탔습니다. 마치 하루라도 그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매번 그를 마주할 때마다 진실을 말하려던 용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친절했지만 저를 가족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낯설음이 저를 더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가 제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건 제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가 믿어주길 바라기로요. 버스에 올라탄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운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타들어가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준호에게 어머니라고 말하는 일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었을 줄 몰랐어요. 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늘 그렇듯이 제게 조심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내려가셔야 해요.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꼭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이름이 준호라고 했죠. 그리고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고요. 혹시 그 전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떠오르지 않나요? 아주 어릴 적 5살 때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말씀드렸듯이 그 시절 기억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눈이 놀란 듯 크게 뜨였습니다. 그는 말을 잃은 듯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라니요? 저는 부모님이 없다고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저는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가 5살 때 우리가 시장에서 서로를 잃어버렸어. 그날 이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온 마을을 헤맸고 경찰에도 신고했어. 하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너를 잃어버린 내 잘못이야. 내가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제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준호야. 한 번만 날 믿어봐. 우리가 진짜 가족인지 확인해보자.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저에게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 동안 저는 매일매일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가 준호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가 아니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그를 제 아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병원에서 우리를 부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심장은 미칠 듯 뛰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두 분의 유전자 일치율을 확인한 결과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의자에서 몸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라고요? 저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너가 내 아들이야. 엄마가 정말로 미안하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결과지의 감촉만이 현실임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한 손과는 달랐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는 손을 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하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머니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왜 이제야 저를 찾으신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아픔,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찾으려고 정말로 모든 걸 다 했어. 너가 사라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어. 경찰서에도 수없이 다녔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온 마을에 붙였어.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고, 매일 너를 찾으러 돌아다녔어. 하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너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엄마는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단다. 저는 말을 하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너가 살아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어. 너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고맙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저를 바라보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찾아와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그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주저했습니다. 그저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는 엄마가 옆에 있을게. 늦었지만 너가 혼자였던 그 시간들을 엄마가 조금이라도 채워줄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저를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도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나러 버스 정류장에 찾아가면 그는 언제나 버스를 세우고 저를 태워줬습니다. 운행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마을 근처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몇 가지 단편적인 기억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5살쯤이었을 때 감나무 밑에서 놀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어릴 때의 유일한 행복한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감나무라니 그건 분명히 우리 집 근처에 있던 큰 감나무를 말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건 만들어낸 기억이 아니야. 준호야, 너가 5살 때 우리 집 앞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었어. 너가 항상 그 아래에서 놀곤 했지?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게 진짜 기억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는 너가 그 나무 밑에서 놀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 감이 주렁주렁 열리면 너가 작은 손으로 따겠다고 애를 썼지. 엄마가 너를 안아 올려서 감을 따게 해줬던 것도 기억나.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기억이 진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게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어.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망설임과 혼란이 엿보였어요. 저도 그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기억들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었기에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었을 때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거기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할 수 없었겠죠. 다들 각자의 상처가 너무 커서 자신조차 돌보기 힘들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담담하게 자신의 지난 세월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고아원에 갔을 땐 정말 무서웠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내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른들, 그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곧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가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동안 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를 데리러 오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했고,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된 건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무감각해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절대 버린 적이 없단다.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땐 그게 전부였어요. 고아원에서는 모든 게 철저히 규칙적이었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했어요. 처음에는 그 규칙이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니까 그게 오히려 제가 버티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그날그날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외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냥 겉으로만 잘 지내는 척했죠.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를 그렇게 혼자 두지 않았어야 했어. 너가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그는 제 손을 느긋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혼자 있었던 것도 제 삶의 일부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니까요. 물론 쉬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강해지려고 했던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자신을 다독이며 버텨왔는지 느껴졌습니다. 강해지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말해줄래?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아이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며 울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고아원에서 아무리 혼날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마음속으론 너무 힘들었지만 겉으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혼자 고군분투하며 자신을 보호하려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강한 아이였구나.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옆에 있을게. 더는 혼자 강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실감이 나요.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있다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내 곁에 있을게. 늦었지만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채워가자. 그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제 품에 스스로 안겼습니다. 그는 마치 어릴 적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저는 다시 아들을 찾은 어머니로서 그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저를 점점 더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쌓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삶과 과거, 그리고 저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천천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과 마주하고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마을이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곳인가요? 그날 버스를 타고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곳이 너가 5살까지 살았던 곳이야. 너가 항상 뛰어놀던 길도, 우리가 함께 걸었던 숲길도 모두 이곳에 있단다. 마을에 들어서자 준호는 조금씩 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주변 풍경을 천천히 훑으며 어딘가 익숙한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이 길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어릴 때 꿈속에서 본 것 같은.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으며 기다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준호를 낯설게 여겼습니다. 좁은 시골 마을에서 외부인이 방문하면 모두가 금방 알아채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준호를 소개하며 이 아이가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표정은 놀람에서 따뜻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혜 씨, 정말로 그 아이가 맞나요? 준호가 살아 있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준호가 맞아요. 제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준호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참 잘생기고 총명하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커서 돌아오다니 정말 기적이네요. 그 말에 준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낯설죠? 그래도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준호와 함께 마을 곳곳을 걸으며 그에게 그의 어린 시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여기가 너가 항상 뛰어놀던 마을 회관이야. 여기서 너가 다른 아이들과 공기놀이를 하곤 했지. 그리고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 밑에서 너가 낮잠을 자곤 했단다. 준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레 나무를 만졌습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놀았었나요?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를 데리고 마을 앞 개울가로 갔습니다. 여기는 너가 물놀이를 좋아했던 개울이야. 여름이면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곤 했지. 돌멩이를 던지면서 물을 튀기며 깔깔대던 내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 그는 개울물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물소리 정말 익숙하네요. 어릴 때 꿈속에서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꿈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과 준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준호도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준호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너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감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억나니? 준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니 제가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과일을 나눠주거나 잔일을 도우며 점점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준호를 가족처럼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래된 감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무 정말 제가 기억하던 그 나무인가 봐요. 잎사귀의 모양이나 나무 껍질의 느낌까지도 낯설지가 않아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 나무가 너와 엄마를 이어줄 끈 같은 거야. 너가 항상 이 나무 밑에서 놀았던 기억이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란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나무 아래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려받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로 돌아오길 잘했어요. 이곳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준호와의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고아가 아니었고 저 역시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절망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준호와 저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더 가까이에서 서로를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준호도 저도요. 그는 버스기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곁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저는 준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그동안 버스에서 긴 시간 혼자 보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 일이 준호를 지탱해준 만큼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준호는 마을에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죠. 논에서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거나 고장난 농기계를 고쳐주는 일처럼요. 그는 조용하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준호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됐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가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너가 잘하는 걸 찾으면 좋겠지. 하지만 무엇보다 너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일이란 그런 거니까.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고민과 설렘이 엿보였어요. 그는 마을의 작은 공터를 둘러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몇 날 며칠을 혼자 돌아다니며 고민하더니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마을에서 작은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농사라고?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도 감나무 밑에서 놀았던 게 계속 떠올라요. 그게 제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준호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찾으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집 앞 작은 밭부터 시작했어요. 감나무 아래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들을 심으며 준호와 저는 함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는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밭을 돌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농부였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준호를 응원했습니다. 정혜 씨 아드님이 참 부지런하네요. 그동안 그렇게 찾으시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는 이제 이 마을의 한 사람이 되었고 모두가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준호와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그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잃어버린 세월 동안 느꼈던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면 우리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참 좋아요. 이제야 제가 정말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그래. 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고 저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 안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서서히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40년이라는 긴 세월은 메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이제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덮여가고 있었어요. 마을의 감나무는 해마다 주홍빛 열매를 맺었고 그 아래에서 준호와 저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어머니, 감이 잘 익었네요. 이거 어릴 적에도 이렇게 맛있었을까요? 준호가 웃으며 감을 따서 저에게 내밀 때면 저는 어릴 적 그 아이가 저를 보며 손을 내밀던 순간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땐 너가 더 달콤했지. 제가 농담처럼 말하면 준호는 웃음으로 답했어요. 그 웃음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 채우려는 듯 따스하고 평화로웠어요. 어느 늦여름 저녁, 우리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축복이라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마을,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말이에요. 준호의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 준호야. 너는 이곳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잔잔하지만 깊은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어릴 적 준호가 뛰어놀던 길을 다시 걸으며 그는 자신의 기억을 하나씩 되찾았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오래된 꿈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꽃이 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밤이 되면 별빛이 마을을 감쌌고 감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별들 중 하나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준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럴 거야. 준호야, 저 별은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기도했던 시간들이 모여서 빛나는 거야.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그 상처를 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준호와 제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준 선물이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끝없이 이어질 거예요.